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사람의 의심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어딘가 부자연스러움을 느꼈을 때? 아니면 그냥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그 의심이, 내가 생각하는 의심이 맞을 때가 더 많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보통은 이 의심을 한다는 건 이 나쁜 일에 의심을 하고, 또 그 의심이 맞을 경우 더욱더 본인한테 미치는 그 타격이 더 크게 와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톰은 의심을 시작합니다. 그 의심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17번째 이야기. 톰이 1쿼터짜리 위스키병을 타올로 감싸들고 집에서 나왔다. 그 뒤를 이어서 데이지와 조던이 금속 느낌이 드는 번들거리는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팔에는 케이프를 걸친 채 나타났다. 괜찮으시다면 모두 제 차로 모시지요. 개츠비는 그렇게 말하고 뜨겁게 달아오른 녹색 가죽 시트를 만져보았다. 그늘에 계속 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차의 변속기는 표준형입니까? 네. 그럼 개츠비 씨가 내 쿠페를 타십시오. 내가 당신 차로 운전하겠습니다. 개츠비는 이 제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휘발유가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요. 그는 은근히 불쾌함을 표시했다. 아닙니다. 휘발유는 넉넉합니다. 톰은 문제 없다는 듯 말하고는 계량기를 들여다보았다. 게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면 약국에 들르지요. 요즘 약국에는 뭐든지 파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말에 모두 입을 다물고 말았다. 데이지는 미간을 찌푸리고 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개츠비의 얼굴에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개츠비는 어디서인가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표정이었다. 어서 가자고, 데이지. 톰은 그렇게 말하면서 한 손으로 그녀를 개츠비의 자동차 쪽으로 이끌었다. 당신을 이 서커스 마차로 모시지. 톰이 자동차의 문을 열었으나 그녀는 그의 팔에서 빠져나갔다. 당신은 닉과 조던과 함께 타세요. 나는 우리 차를 타겠어요. 먼저 출발하세요. 곧 뒤따라가겠어요. 그녀는 개츠비에게 다가서서 그의 옷을 매만졌다. 조던과 나는 톰과 함께 개츠비의 자동차에 올랐다. 톰은 생소한 기어를 조심스럽게 넣으며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찌는 듯한 더위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뒤에 남아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자네도 봤지? 톰이 내게 물었다. 뭘 말인가? 그는 조던과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날카롭게 나를 쏘아보았다. 자넨 날 미련한 곰으로 여기고 있겠지. 그렇지. 그는 나를 떠보려는 것 같았다. 아마 그럴 거야. 그러나 내게도 직감이 있어서 여럿이 때로는 내게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가르쳐주지. 자넨 믿지 않겠지만 난 과학적으로. 그는 이야기를 중단했다. 발등에 떨어진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그를 붙잡아서 이론적 함정으로부터 다시 끌어냈던 것이다. 내가 그 작자에 대해 알아볼 것이 있네. 그는 말을 이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좀 더 상세하게 조사했을 텐데 말이야. 점쟁이에게라도 물어봤다는 말이에요? 조던이 농담을 하며 끼어들었다. 뭐라고? 그는 무슨 소리냐는 듯 웃고 있는 우리를 쳐다보았다. 점쟁이라고? 개츠비의 뒷조사 말이에요. 개츠비 씨 때문에. 천만에, 난 그런 짓은 하지 않소. 난 그 작자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가 옥스포드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군요. 조던이 그를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옥스포드라고? 그런 말에 속을 썩 심리하는 듯한 말투였다. 말도 안 돼. 녀석은 핑크색 옷을 입고 다니는 작자야. 그래도 그는 옥스포드 출신인걸요? 뉴멕시코주에 있는 옥스포드 말인가? 톰은 경멸하듯이 비웃었다. 그럼 그런 허풍쟁이를 왜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조던은 계속 짓궂게 물었다. 데이지가 부른 거야. 데이지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 자를 알고 있었던 거야.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겠지만. 술기운에서 깨어난 우리는 이제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침묵 속에서 차를 달렸다. 차창으로 TJ 에클버그 박사의 빛바랜 눈동자가 보였다. 그때 문득 휘발유가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개츠비의 말이 떠올랐다. 뉴욕까지 가는 데는 충분해. 톰이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주유소가 저쪽에 있잖아요. 조던이 염려스러운 듯 말했다. 난 이런 찜통 더위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쩔쩔매긴 싫어요. 톰이 초조하게 양쪽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우리는 윌슨의 가게 간판 아래 모래먼지를 날리면서 급정거했다. 잠시 후 윌슨이 움푹 들어간 눈을 하고 나타났다. 휘발유 넣어줘. 톰이 화를 벌컥 내며 외쳤다. 뭐 때문에 여기 멈췄다고 생각하나? 경치라도 보려고 세운 줄 아나? 몸이 좋지 않아서요. 윌슨은 꼼짝도 않으며 그렇게 말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떻게 된 거야?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더러 직접 넣으란 말인가? 톰이 재촉했다. 전화할 때만 해도 멀쩡하지 않았나? 윌슨은 기대고 섰던 문을 나와 괴로운 듯 숨을 몰아쉬며 휘발유 탱크의 뚜껑을 돌려 열었다. 밝은 데로 나온 그의 얼굴빛이 몹시 창백했다.
점심 식사를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윌슨은 변명했다. 하지만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당신이 그 낡은 차를 언제 파실지 궁금해서요. 이 차는 어떤가? 톰이 물었다. 지난주에 새로 산 차야. 노란색이 멋지군요. 윌슨은 고통스러운 듯 펌프 핸들을 잡고 서서 대답했다. 이걸 사겠나? 이 차는 너무 무리일 것 같습니다. 윌슨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전차라면 이익을 좀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곳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떠날까 합니다. 우리는 서부로 떠날 생각입니다. 자네 부인과 함께 말인가? 놀란 듯 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내는 10년 전부터 떠나자고 졸라왔지요. 윌슨은 이마에 손을 얹으며 주유소 펌프에 기대어 서서 숨을 헐떡거렸다. 그리고 이번엔 그 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데리고 갈 생각입니다. 이곳에 더 있고 싶지 않습니다. 쿠페가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 옆을 휙 지나갔다. 차 안에는 데이지가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얼마지? 성남 말투로 톰이 물었다. 전 이틀 전부터 좀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윌슨이 말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려는 겁니다. 차 때문에 폐를 끼쳐드린 것도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얼마야? 1달러 20세트입니다. 나는 찌는 듯한 무더위 때문에 머리가 좀 어지러웠지만 윌슨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톰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윌슨은 머틀이 자기와는 다른 세계에서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충격으로 병이 생겨버린 것이다. 나는 윌슨을 한참 바라보다가 톰에게 시선을 옮겼다. 톰도 1시간 전에 이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은 어차피 비슷해서 지성이나 신분의 차이가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경우처럼 근본적인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윌슨은 얼굴빛은 너무 창백하여 마치 큰 죄를 지은 가난한 처녀에게 임신이라도 시킨 그런 죄인처럼 보였다. 아까 얘기했던 차는 자네한테 팔지. 톰은 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오후에 자네에게 넘겨주겠네. 이 지역은 태양이 구석구석까지 비치는 낮도 항상 불안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그 순간에도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잿빛 벌판 저편에서 에클버그 박사의 거대한 두 눈이 끊임없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20피트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두 눈동자가 반짝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윌슨의 정비소 2층에 있는 창문 커튼이 약간 옆으로 밀쳐져 있었고 머틀 윌슨이 그 사이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너무 집중하고 있었던 탓에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이나지의 사진이 현상되어 감에 따라 갖가지 물체가 서서히 나타나듯 여러 가지 감정이 차례차례 스쳐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표정은 눈에 익은 것들이었다. 그것은 여자들의 얼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머틀 윌슨의 경우에는 목표도 없고 뭐라고 설명하기도 힘든 표정이었다. 그러나 곧 나는 그녀의 공포와 질투로 이글거리는 두 눈이 톰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조던 베이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조던 베이커를 톰의 아내인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단순한 사람에게 혼란만큼 복잡한 것은 없는 법이다.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가면서 톰은 심하게 채찍을 맞은 듯한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1시간 전만 해도 아내와 정부는 그의 손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는 데이지를 쫓아가는 동시에 윌슨을 멀리하겠다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본능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래서 차는 시속 50마일로 달리고 있었다. 드디어 거미줄 같은 고가 철도의 교각 사이를 느긋하게 달리고 있는 파란색 쿠페가 눈에 들어왔다. 50번 도로 근처에 큰 영화관은 시원해요. 조던이 말을 꺼냈다. 난 모든 사람들이 시외로 빠져나간 여름철의 뉴욕 오후가 좋아요. 왠지 아주 관능적으로 느껴져요. 완전히 무르익었다는 느낌 말이에요. 무르익은 온갖 과일들이 내 손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관능적이라는 말이 점점 톰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톰이 미처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쪽으로 쿠페가 멈춰섰다. 데이지가 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다. 우리 어디로 갈래요? 그녀가 큰 소리로 물었다. 영화를 보는 것은 어떨까? 너무 덥잖아요. 데이지는 불만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들끼리 가려면 가세요. 우린 드라이브나 하다가 나중에 당신들 있는 곳으로 갈 테니까. 그녀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재치 있게 말했다. 어느 길모퉁이에서 접선해요. 이쪽은 담배 2개 피를 물고 기다릴 테니까. 알아볼 수 있겠죠? 뒤따라오던 트럭이 경적을 울리자 톰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센트럴파크 남쪽으로 해서 프라자 호텔 앞까지. 톰은 몇 번이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 돌아보며 확인했고 어쩌다 쿠페가 신호 대기에 걸려 거리가 벌어지면 의식적으로 속력을 늦추었다. 분명히 톰은 두 사람이 다른 도시로 달아나서 그대로 영원히 그의 눈앞에서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플라자 호텔의 특별 휴게실을 빌렸다. 휴게실로 우리가 줄줄이 들어갈 때 쉬지 않고 떠들어댔던 얘기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물론 그러는 동안 땀이 바지 속으로 흘러내려서 마치 물에 젖은 뱀이 정강이를 기어 올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과 땀방울이 쉴 새 없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던 일은 그 느낌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데이지가 5개의 욕실을 빌려 냉수욕을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다. 데이지의 엉뚱한 제안은 결국 민트 줄랩을 마시자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서로 그런 짓은 미친 짓이라고 계속 떠들었다. 우리 모두가 카운터 앞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자 당황한 호텔 직원은 우리가 장난을 치는 것으로 여겼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방은 크기는 했지만 답답했다. 이미 오후 4시가 되어 창문을 모두 열었지만 공원의 뜨거운 관목숲에서는 별로 바람도 불지 않았다. 데이지는 거울 옆으로 걸어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머리를 손질했다. 근사한 방이군요. 몹시 감탄한 듯 조던이 조그맣게 말해 모두 웃고 말았다. 창문을 더 열어요. 다 열어놓은 거야. 그럼 프런트의 말에 도끼라도 가지고 오라고 해야겠군요. 더위를 잊을 수밖에 없어. 톰이 데이지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자꾸 트집을 잡으니까 10배는 더 더운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는 타월로 싸가지고 온 위스키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부인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친구. 개츠비가 끼어들었다. 뉴욕으로 가자고 서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잠시 말이 끊긴 사이 못에 걸려있던 전화번호부가 스르르 빠져서 바닥에 툭 떨어졌다. 조던이 황급히 말했다. 어머,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섰다. 아니요, 제가 줍지요. 개츠비는 끊어진 끈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흠하고 감탄한 듯 중얼거리고는 전화번호부를 소리를 내며 탁자 위로 집어 던졌다. 당신 멋진 표현을 쓰는군 그래? 톰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친구라고 했나요? 도대체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봐요, 톰. 데이지가 이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렇게 인신공격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난 지금이라도 당장 이곳을 나갈 거예요. 전화를 걸어 민트 줄랩에 넣을 얼음이나 주문하세요. 마침 톰이 수화기를 들었을 때 억눌렸던 열기가 음향으로 변해 폭발한 듯 아래층 무도회장에서 맨델슨 존의 결혼 행진곡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푹푹 찌는 날 결혼한 사람도 다 있네. 조던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결혼한 것도 6월 중순이었어. 데이지가 옛날을 회상했다. 6월에 루빌에서. 그때 누군가 기절한 사람도 있었는데. 누구였지, 톰? 빌록 씨였잖아. 톰이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빌록 씨라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상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틀림없어. 그리고 그 사람 테네시주 빌록 씨 태생이었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조던이 끼어들었다. 우리 집은 교회에서 2번째 집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3주일이나 우리 집을 떠나지 않아 결국 아빠가 나가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간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물론 아버지의 죽음은 우연이지만요. 난 멤피시 출신의 빌 빌록시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내가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갈 때까지 자기 일가 친척의 내역을 샅샅이 들려주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골프채도 그 사람이 내게 준 거예요. 네. 톰에게는 현재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 자존심이 강한 톰은 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뭐랄까 자신의 의심을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떠보는 걸로 본인의 생각에 이 확신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쉽지는 않죠. 의심이 확신이 들 때 과연 톰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매우 궁금해지는데, 네. 그럼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